유럽의 여름 이적 시장이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네. 뭐 오피셜도 뭐 뜨고 그다음에 누가 어느 팀이랑 링크가 됐네 이런 썰도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제가 좀 나방을 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마요르카가 지난 시즌 굉장히 어렵게 일부에 잔류했잖아요. 정말 극적으로 잔류했죠. 마지막 라운드에 그 전까지는 계속 강등권에 있다가 16위? 예. 예. 그런 상황에서 팀에 남을지 떠날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셨던 것 같고 또 그런데다가 이제 마요르카의 팀 동료였던 일본의 쿠보가 네? 레알 소시에다드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럼 이강인 선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강인 선수에 대한 구체적인 이적 움직임은 없죠. 그러니까 그 이강인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하는 팀은 있죠. 뭐 저희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이제 페노트 같은 경우, 예, 일단 뭐 단장부터 아르네센 단장이 직접 영입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었고, 맞아요. 거기다 이제 에이스였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후스틸이 떠나면서 그 자리 보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영입이 거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여전히 이강인 선수 영입하고 싶어하긴 할 거예요. 문제는 마요르카의 상황 자체가 이강인 선수를 판매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아하. 그러면 지금 그 이야기는 이강인 선수가 현재로서는 팀의 사정 때문에 혹은 다른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네. 잔류해서 마요르카에서 새 시즌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매우 높다라고 보입니다. 이적보다는 잔류의 가능성이? 예. 자, 그러면 그 잔류의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이유를 한번 좀 정리해 주실 텐데 첫 번째가 아까 팀 사정을 좀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마요르카의 사정을. 어떤데요? 그러니까 주축들이 대거 떠났는데요. 영입한 선수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면 남은 선수들 중심으로 해서 아기레 감독이 팀을 새롭게 리빌딩할 건데 네. 거기서 어쨌든 이강인 선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일단 뭐 떠난 선수들 명단을 얘기하자면요. 저희 쿠보 먼저 얘기했죠. 쿠보. 예, 쿠보 떠났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그 마요르카가 잔류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가 최전방의 무리키와 골키퍼인 리코였거든요. 그 무리키 뚝배기. 예. 계속 막 머리로 롱볼 때려가지고 막 세컨볼 떨어뜨렸던. 네네. 그 둘이었는데 둘 다 임대생이었어요. 겨울에 임대로 영입했었기 때문에 임대 복귀한 상태에서 떠났구나. 못 잡았구나. 니코는 그러니까 완전 영입 옵션 자체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무리키는 완전 영입 옵션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금액이 1,000만 유로 이상이 되다 보니까 마요르카가 좀 깎아달라 부탁은 했거든요. 라치오 쪽에. 근데 라치오에서 안 돼. 이래가지고 결국은 영입이 실패로 돌아간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이제 1,000만 유로라고 하는 게 축구팀들 유럽에 놓고 보면은 사실 질러볼 만한 금액인데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좀 조그마한 팀이니까 지금 그 라리가 팀들이 다 거의 침체되어 있어요. 영입 이적 시장에서. 그게 왜냐면은 라리가는 그 셀러리 캡 제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코로나에 가장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게 바로 라리가여가지고 그 셀러리 캡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영입이 힘든 것도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바르셀로나도 그랬고, 자 무리키와 리코는 못 잡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지난 시즌 주전 중앙 미드필더였던 베테랑이었던 그 살바세비아도 계약 만료도 떠났고요. 머리 하였던. 그리고 세비야 떠났구나. 그리고 이제 주전 왼쪽 풀백인 올리반도 떠났고요. 올리반. 그리고 뭐 리코 임대 영입 이전까지 전반기에 주전 골키퍼 뛰었던 베테랑 골키퍼인 마놀로 레이나도 떠났고요. 레이나도. 그리고 또 이제 뭐 백업 미드필더였던 바타글리아 떠났고요. 백업 공격수였던 페르니뉴도 떠났거든요. 니뇨도? 누구 갖고 연기해요? 임대 영입한 거였으니까 니뇨 같은 경우는. 영입은 누구예요? 영입은 사실상 코페테 한 명밖에 없어요. 왼쪽 수비? 왜냐면은 그 마페오도 영입을 한 거긴 한데 마페오는 임대로 영입해가지고 완전 이적 옵션이 있어가지고 완전 이적 옵션으로 데려온 거니까 추가되는 게 아니잖아 선수 숫자가. 자 그러면 이렇게 팀이 정리될 선수들 혹은 못 잡거나 빠져나간 선수들이 결과적으로 많다. 그러면 남은 선수들 갖고 팀을 지금 리빌딩을 해야 되는 아기레 감독의 숙제. 아기레 감독이 지난 시즌 거의 말미에 왔죠. 그렇죠. 30라운드에 왔었죠. 그래서 이번 시즌이 프리시즌부터 쭉 해야 되는 새로운 시즌인데 어쨌든 현재 남아있는 선수들하고 팀을 좀 꾸려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강인 선수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프리시즌 때 좀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이강인 선수 스스로도 저희가 지금 잔류에 대한 가능성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라리가 자체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스페인 잔류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아무래도 거기가 고향이니까. 그렇죠. 고향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고향이니까. 고향은 연쪽이고. 그렇죠. 워낙 어려서부터 있었던 사실상 그렇죠. 고향이니까. 발렌시아로 어렸을 때부터 가서 성장하다가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뭐 에스파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환경, 문화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하죠. 그런데다가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팀과의 계약이 2025년 여름까지니까 3년이 남았거든요. 마요르카가
안 팔려면 안 팔 수 있는 그렇죠. 거죠. 3년이니까 네. 뭐 1년, 2년이면 어떻게 좀 해보겠지만 이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팀의 사정인 것 같아요. 상황. 네. 그런 다음에 아기레 감독이 지금 프리시즌을 이강인 선수를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 좀 달라진 롤을 맡기고 네. 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강인 선수가 비벼볼 수 있는 네. 새로운 어떤 기회의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지금 이제 오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이강인 선수가 프리시즌 최근에 2경기 다 연속 선발로 뛰었죠. 네. 지난번에 크라쿠프 네. 그 다음에 아니 지난밤에 카타르 국대랑 평가전은 왜 한 거예요? 예, 카타르가 월드컵 앞두고 있고 예 어디랑이라도 해야 되니까 이제 돈 주고 초청을 한 거겠죠. 네, 그래서 아니 마요르카가 카타르 국대랑도 평가전 했는데 마요르카가 얼마나 경제 사정이 안 좋은지 딱 재정 상황이 안 좋은지 여기서도 보이는 거죠. 오케이. 예.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 2경기 연속 최근에 다 선발로 나왔는데 굉장히 좀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아기레 감독이 지난 시즌은 어려울 때 강등 위기 때 왔기 때문에 정말 수비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난 시즌 전반기에는 마요르카가 4-2-3-1 포메이션을 쓰면서 이강인 선수 중용을 했었어요. 그죠. 4-2-3-1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중앙 미드필더 그 위에서 예, 공격형 미드필더 이강인 선수가 가장 선호하는 위치에서 뛰면서 중용이 됐었는데 문제는 팀 성적이 계속 강등권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4-4-2로 전환을 했었죠. 그러면서 무리키를 임대 영입하면서 무리키를 향해 싸라를 했었죠. 롱볼.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가 필요 없게 되면서 이강인 선수가 주전 경쟁에서 밀린 상태에서 결국 감독이 경질되고 그리고 아기레 감독이 부임되면서 아기레 감독은 더 수비적인 3-5-2 포메이션 사실상 5-3-2 포메이션이었었죠. 그래서 중앙에도 미드필더 3명을 수비적으로 세우고 그리고 수비 5명 세우고 공격 2명을 향해서 롱볼 축구를 했죠. 그래서 쿠보가 드리블로 휘젓고 무리키가 헤딩으로 받고 매우 극단적 실리 축구를 했죠. 그래서 그렇죠. 미드필더 3명 수비 5명 수비, 총 8명 수비, 네. 2명을 향해서 쏴라. 예. 이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여기 입지가 확 줄었죠. 그렇죠. 그런데 자 아기레 감독이 이제 프리시즌 하면서는 그렇게만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새 시즌도 지금 어떤 전술을 준비하고 있냐면 3-4-2-1 포메이션을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 2라고 하는 2명의 세컨 공격형 미드필더 쪽에 이강인 선수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맨날 이야기했던 이강인 선수에게는 수비 부담감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사이드보다는 중앙 여기가 이제 최적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또 프리시즌 때 이강인 선수 아래에다가 약간 수비적으로 많이 뛸 수 있는 2명을 또 배치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는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지난번에 밤에 있었던 카타르와의 국대 때 마요르카도 이렇게 섰던 거죠. 3-4-2-1로. 최전방에 앙헬 로드리게스가 섰고요. 그 아래에는 2선은 이제 다니 로드리게스랑 이제 이강인 선수가 섰고요. 그리고 그 이강인 선수 아래에다가 바바와 그르니에 이렇게 세우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에게 약간 수비 부담보다는 공격적으로 사이드보다는 중앙 양쪽 윙백도 돈 거잖아요. 왼쪽 윙백에 코페테 오른쪽 윙백에 이제 마표를 세웠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윙은 그들에게 좀 맡기고 이강인 선수가 중앙. 이러면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에게 더 많은 공간들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쓰게 된 거는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선수들 나간 거에 영향도 크다라고 보거든요. 나간 영향. 일단은 어쨌건 뭐 예전처럼 그 중원을 단단하게 3명 세우면서 무리키를 향해 쏴라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쿠보처럼 드리블로 끌고 갈 선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는 4-4-1을 쓸 때 아니면 측면을 쓸 때도 쿠보하고 이제 다니 로드리게스가 좌우에 다니가 왼쪽 이제 오른쪽에 이제 쿠보가 섰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쿠보가 떠나면서 사실상 윙이 하나밖에 안 남게 된 거니까 윙 전술도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쿠보가 나가면서 윙 전술을 그렇죠. 윙 전술을 쓰기에는 전형적인 어떤 그런 윙어가 있냐? 놓고 봤을 때는 좀 부족하죠. 그러면 윙어 전술을 못 쓰니까 윙백을 놓는 전술을 쓴다. 그럼 윙백을 놓는 전술이면 이강인을 윙백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컨으로 간다. 그리고 어쨌건 중원에서도 사이바세비아가 빠졌으니까 중앙 숫자를 2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3명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3명이 아니라 2명으로 놓고 대신 1명 올려버리고 이강인을. 그러면서 공격 숫자를 조금 더 늘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억에 지난 시즌 쿠보와 이강인 선수가 동시 기용됐을 경우에 전술적 부담감이 있다라고 하는 건 현지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무래도 두 선수 다 수비에 특화된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 수비 부담감이 커진다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쿠보가 떠났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썼을 때 나머지 수비적인 선수로 뒤를 받쳐주면 되니까 이게 이렇게 연관이 되는군요. 거기다가 뭐 기본적으로 2-1 공격이 그렇게 구성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다니 로드리게스는 원래 그 최전방도 서고 그리고 2선도 서고 왼쪽
그렇죠. 측면도 서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중앙 미드필더까지 선 선수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뛰는 것들을 보니까 앙헬 로드리게스는 원톱에서 솔직히 말하면 버틸 수 있는 선수는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 뭐 무슨 9번으로 막 이런 선수는 아니죠. 조금 더 기본적인 움직임은 단이가 더 전진을 해가지고 투톱처럼 변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거기서 이제 패스를 찔러주는 역할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다니와 앙헬이 사실상은 투톱처럼 가면 이강인 선수가 그 아래에서 프리롤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 뒤쪽에 아까 바바와 그르니에가 있다라고 했는데 바바는 사실 그냥 전투적으로 좀 싸울 수 있는 선수고 그렇죠. 그르니에는 사실 볼줄이 좀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선수가 리옹에서 굉장히 애지중지 키우던 유망주였죠. 그 기대만큼은 크진 못했지만은 그래서 원래 아스날 이적서도 있고 그러던 선수였는데 부상을 너무 크게 당해가지고 그래서 기대만큼 성장은 못했지만은 여전히 킥에 원래 강점이 있었던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그래서 세트피스 스페셜리스트도 한때는 명성을 떨치기도 하기 때문에 그르니에가 조금 더 이제 짧게 플레이들을 가야죠. 이제는 마요르카도 더 이상 롱볼로 못 가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미들에서 바바가 뒤에서 버텨주고 그르니에가 찔러주면 앞쪽에 있는 이강인, 다니, 앙헬이 세 명이 3자 연결 2대1 계속 변주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주고 빠지고 하는 걸 통해서 세 명이 마치 그 뭐라 그럴까 약간 제로톱의 움직임처럼 예를 들면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한다면 이강인 선수에게 더 많은 공격 포인트의 기회는 열릴 수 있겠네요. 아, 이런 것 때문이라도 이강인 선수가 좀 더 마요르카에서 한번 내가 승부를 더 보겠다. 어쨌건 간에 지난 시즌까지 마요르카는 측면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려우니까 사이드로 밀어버렸죠. 그리고 무리키도 톱에 있고 하다 보니까 측면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선수 구성상도 측면 중심적으로 가기는 힘들어요. 측면 사실상 윙백 2명한테 맡기고 나머지는 조금 중앙 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면 이강인 선수에게 새 시즌은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진짜 승부를 봐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시즌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 약간 좀 기회가 열리는 듯한 느낌도 있고 물론 그걸 잡아내는 건 뭐 온전히 자기의 노력과 저거였지만 그렇죠. 이미 지난 시즌도 전반기에는 이강인 선수가 확고한 주전처럼 뛰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거기서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무리키와 뭐 이런 선수들이 임대 영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밀려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기회가 왔을 때 해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전반기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그게 만약에 또 안 되면은 그러면 또 겨울에 또 임대 영입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여하튼 시즌의 준비와 시작은 이강인 선수에게 그런 식의 어떤 기회. 그러니까 그 기회라고 하는 핵심은 이강인 선수가 잘할 수 있는 위치. 그 역할이 주어지는 걸로 준비되고 있다. 그러면 단기간에는 예를 들어서 카타르 월드컵이 아예 다친 건 아니니까 카타르 월드컵 아니면 뭐 그게 아니라면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어쨌든 커리어 지금 만 21살이거든요. 그렇죠. 더 길게 봐서는 이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승부 이런 게 이번 시즌. 그래서 오케이. 이래서 이적설이 막 나오기보다는 팀에 뭔가 잔류의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요새 그거가 이적설 확 죽었잖아요. 그나마 이적 시장 초반에는 뭐 페노트, 브라가 막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다가. 그러니까 사실 본인도 만약에 진짜 뭐 상황도 이런 게 아니면 알아봐 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에이전트한테 좀 다른 팀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럴 텐데 쏙 들어간 거는 지금 선수도 지금 프리시즌 때 되게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래서 안 나왔구나. 이거 정리해 주시니까 좋네요. 앞으로 우리 지금 선수들도 유럽에 있잖아요. 다른 선수들도 한번 정리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다른 뭐 팀이나 다른 선수들은 막 정리 많이 한 것 같은데. 특히 정우영이라던가 아니면 이동경 선수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독일? 이동경 선수는 조금 포지션도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해요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